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8개월 만에 재회한 두 정상은 27일 저녁 친교 만찬을 시작으로 단독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업무 오찬 등 1박 2일간 최소 5차례 이상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의 신규 대표이사 선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 선임 안건은 다음 달 주주총회 이후 이사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앞서 기아차도 정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본격적인 3세 경영 승계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이 1,0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자로 하나투자증권은 자기자본 1조 원대에 진입해 중대형 증권사로의 지위 확보 계기를 얻게 됐다면서 증자로 확충한 자금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저널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초반에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고점에서 밀린 채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일 시진핑 주석과 함께 이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라는 발언 속에서 연일 증시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편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선물 쪽에서 순매도를 보인 상황이고요. 역시나 정책 수혜주와 테마주가 강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자, 2월의 마지막 주간인데요. 대외적인 이슈가 역시나 이번 한 주간의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 그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7% 하락한 2226.60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1% 넘는 하락으로 46,750원에 SK하이닉스는 역시 0.27% 하락한 75,2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은 반등을 이어가면서 20만 4,500원에 포스코도 역시나 강보합권 마감으로 27만 3,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4% 하락한 747.09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합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CJ E&M과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는 0.44% 강보합권으로 69,000원에 CJ E&M도 0.51% 상승한 23만 5,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는 강보합으로 반등을 이어가면서 52만 5천원에 코롱티슈진도 2% 넘는 상승으로 4만 75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홍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2220선이 지지가 된 우리 시장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까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번 주 금요일이 3월 1일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방송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출연하는 날은 매주 월화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많은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고요. 시황 코너에서는 이것저것 좀 다양하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일장 전망 그리고 이번 주 전망을 동시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은 학 과장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만큼이나 오늘 시황 정리와 그리고 마지막 코너인 내일장 대응에 대해서 전망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1교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에 대해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수급적으로 엇갈린 부분이 있지만 모두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선전보다는 일부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었던 상황입니다. 자, 먼저 시장 정리하고 이어서 관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자, 학 과장님 먼저 우리 양시장에 대해서 시장 분석, 시황 분석에 대해서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음봉 마감하면서 5일 이동평균설이 이탈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일교차가 컸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락 전환됐고요. 등락 원인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대형주 지수가 이제 가장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이었죠. 일반적으로 보면 지수가 하락해도 대형주는 조금 하락했는데 중소형주 많이 빠져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형주가 많이 밀렸다. 이것은 뭐냐면 일단은 정상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형주는 예를 들어서 약보합.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종합이 있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가 각각 있거든요. 근데 대형주는 약보합이에요. 근데 중소형주는 크게 빠졌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보통 이제 많이 하락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대형주가 제일 많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일단 약간의 어떤 위기 감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전기전자의 하락이 좀 돋보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하락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인터넷과 반도체 하락이 좀 두드러졌고요. 어제하고 정반대였었죠.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외국인과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동시에 순매수가 나오면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기관까지 순매수 나온다. 그런데 하락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순매수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승할 수밖에 없죠. 하락하면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외국인과 프로그램만 순매수 나와도 사실 웬만하면 상승하거든요. 근데 하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에서 보면은 이제 중소형주들, 테마주들 많은데 북미 정상회담 현재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 테마주는 그렇게 큰 흐름은 없었어요. 내일이나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중국 국적에 한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종목들이 좀 더 올랐다. 이게 좀 약간 특이하지 않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틀 연속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어쨌든 지금 결과는 썩 좋지 못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5일선 회복했다 오늘 다시 이탈됐죠. 그러니까 계속 3일 연속으로 보면은 5일선 이탈, 회복, 이탈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조세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코스닥 인터넷과 이제 반도체 업종 얘기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볼까요? 인터넷도 그래요. 어제는 좋았다. 하루 만에 이제 내려갔죠. 사실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 현재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됩니다. 코스닥이 97년에 시작해서 이제 실제로 99년부터 활성화됐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업종이 압도적인 1위였어요. 압도적인 1위. 가장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로 산명이 변경된 다음이 결국 넘어갔잖아요, 코스피로. 그 전까지만 해도 원래 인터넷이 대장주였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비중에서 차지하는 걸로 보면 이제 큰 의미는 없는데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영향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코스피로 말하면 전기전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 업종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가장 현재 그 시가총액이 높은 업종이 뭐죠? 코스닥에서 바로 제약입니다. 그래서 제약은 일단 현실적으로 지수 영향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업종은 이거는 나름대로 어떤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업종 있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이거는 코스피 전기전자와 거의 90% 이상 연동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6일이죠. 내일 예정돼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어제 제가 좀 길게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요약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인데 뭐 제가 정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북한의 그 핵 보유와 김정은 체제를 항구적으로 유지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미국이 통제해야 되는 불량 국가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깁니다. 김정은이 롤모델이 돼버려요. 미국이 협조하는 것보다 저렇게 미국 말 안 듣고 억지로라도 속여가면서 핵 개발하는 게 더 낫다는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대접받잖아요. 핵이 없었던 이라크의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망했잖아요. 후세인은 미국이 직접, 카다피는 간접적으로 사실상 제거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이란이라든가 기타 제3세계 국가들은 어떤 모델을 따를까요? 당연히 김정은 모델을 따르죠. 그래서 불량 국가들한테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해야 됩니다. 단지 지금 한 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인권 국가인 미국의 정의에 반하는 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현재 트럼프가 추구하고 있는 전략은 뭐냐, 자기가 내년에 대선에서 또 당선될지 말지 자기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된다 한들. 그래봤자 4년이.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했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한 번까지만 연임이 된다. 그러니까 총 8년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어떤 성과에 급급할 수가 밖에 없는 게 트럼프 입장이니까 이 사람 자꾸 일을 벌여야 돼요. 이벤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얻어내면 자기는 승리했다고 홍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면서 지금 시간 벌기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우리나라 경제와 시안까지 연동이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되기 전에 나름대로 서독이 동독한테 지원도 해주면서 문화교류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문화교류도 없고 지원은 끊긴 상태인데 독일이 이제 통일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서독이 상당한 부담을 떠안으면서 통일 비용을 감수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국민들한테 그 얘기하고 싶어요. 통일이 돼서 내가 세금을 더 내라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도 열받을 겁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을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 그랬을 때 세금 더 내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 모든 국민들은 복지를 원해요. 더 많은 복지를 원해요. 근데 세금 더 내라면 싫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여기서 만약에 저는 뭐 북미 정상회담이 크게 뭐 진전된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적당히 거래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한국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다운됩니다. 경제 위기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50%가 넘어요. 주요한 국가들,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 넘버 1 미국, 넘버 2 중국, 넘버 3 일본, 이런 나라들은 보통 무역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서 그러니까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돼도 뭐 크게 그렇게 억울할 거 없어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내수만 갖고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인구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돈이 많은 나라 미국 아닙니까? 그리고 골고루 잘 살잖아요. 근데 한국은 여기서 지금 남은 게 뭐예요? 반도체밖에 없어요. 반도체마저 만약에 다운된다 그러면 내수는 제한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걸 잘 상기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시점 이후부터 펼쳐질 북한 정책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연동이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은 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뭐 이번에 뭐 협상 시한을 좀 연기한다. 그리고 뭐 다음 달에 뭐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경제적 문제, 무역에 관련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일본을 견제했던 것은 경제적인 관점이었거든요. 일본에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군사적인 의미는 없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가 전략으로 봤을 때 경제적, 군사적으로 견제해야 될 나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빨리 해결될 수 없고요. 시간이 갈수록 미국이 더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면 만들었지 중국한테 양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마지막 코너에서 조금 더 리얼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시황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과 음봉 마감하면서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추세에 대해서 5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큰 일교차와 그리고 하락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전일장, 월요일장에 대한 시황도 좀 점검을 해드렸는데 좀 연이어서 함께 보시면 더욱더 참고가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이 대형주가 지수의 가장 큰 하락을 좀 견인한 상황입니다.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의 부진이 이 지수 하락을 좀 견인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대중소지수 모두 좀 하락하면서 이 인터넷과 반도체가 좀 이끄는 하락 견인했다라는 정리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관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주의 깊게 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관심 종목 어떤 종목들 보셨을까요? 네, 태광산업과 GS건설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선정해 주셨는데 태광산업과 GS건설. 일단 뭐 역시나 건설업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건설주도 올라왔고 그리고 태광산업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 것 같은데요. 자,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감망하시고요. 언젠가는 중장기 재매수를 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태광산업은 놀랍게도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353만 원대입니다. 참 무지막지하죠. 지금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은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이 종목은 그때,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죠? 11월 한 중순 정도 저점 찍고, 그 다음에, 1월 또 역시 중순 정도 저점 찍고, 최근에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크게 가긴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한번 급등했다가, 밀리고 다시 또 어제 급등했다 또 밀렸는데, 물론 뭐, 더 가지 말란 보장은 없는데 저는 어렵지 않나. 왜? 올라갈수록 매물대가 착착 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과연 이거 돌파될까요?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자, 이거를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지금 계속 부딪히죠. 이게 언제냐? 이 구간이요.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이때도 비슷했어요, 가격이. 이때도 비슷했습니다. 이때도 가격이 비슷했죠? 예, 그리고, 제가 이걸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이때 2007년이죠. 그리고 지난 2011년 이때 돌파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확실한 어떤 모멘텀이 있다거나 뭐 시장이 상당히 강하지 않는 한 추세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태양산업은 제가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투자하면서 잊을 수 없는 종목이에요. 태양산업이 저를 놀라게 했던 게 언제였었냐? 94년, 95년이었습니다. 이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50만 원이 넘고 막 6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5, 60만 원짜리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50만 원, 6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가주였어요. 그때가 1994년, 95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갔었냐? 그때 갑자기 저퍼주가 시대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업종하고 관계없이 퍼가 낮은 종목들, 저퍼주. 그게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퍼의 개념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았던 때예요. 그때 94년, 95년. 물론 그 전에도 PER, 퍼라 그러죠. 알긴 알고 있었는데 뭐 그런가 보다. 이론적인 어떤 가격 산출의 방식이다. 이 정도 알았었는데 그때 태강산업이 중심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태강산업이 중심이 돼갖고 뭐 만호제강, 고려제강, 뭐 기타 등등. 그 당시 삼성전자가 얼마였냐? 이거보다 훨씬 낮았어요. 가격이. 훨씬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태강산업은 그때도 이미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으로 이제 인식이 됐었다는 거죠. 지금도 뭐 적정주가 350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단순하게 어떤 그 종목의 그 어떤 단기 관점보다 중장기를 얘기하겠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지난 2002년, 3년에 여기까지 밀렸어요. 근데 이때 경제 위기가 왔었냐? 아니에요. 왜 이게 여기까지 밀렸냐? 쉽게 말해서 선호하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유통 물량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렇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2008년 이때 미국발 경제위기 온 상부 급등하는 건 있었어요. 이건 뭐 그때는 이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태강산업이라는 종목은 사실은 이거는 뭐 웬만해선 뭐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요.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강산업을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언젠가 우리나라가 지수가 대폭락이 온다면 무지막지한 폭락이 한번 오긴 오거든요. 언제 와도 와요. 옵니다. 그게 뭐 언제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언제 와도 와요.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기업량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너무너무나도 저평가되고 좋은 주식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보유자 매도 후에 감망하시고요. 당분간 관심 종목에선 빼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GS건설 볼까요? GS건설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제 중장기적인 가격 형성 흐름인데요. 2007년에 그때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벌써 가격대가 무지막지했어요. 예, 그때도 가격대가 뭐 17만원, 18만원 대였으니까. 그랬다가,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예,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종목의 고점입니다. 고점. 언제였었냐? 지난 10월 초순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 2000선 깨졌을 때가 언제였죠? 작년 10월 말, 금년 1월 초. 그런데 이 종목은 10월 초까지도 이렇게 강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월 말에 지수가 급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내려갔죠. 근데 무슨 얘기냐? 이걸 코스피랑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죠. 자,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월 하순, 작년이죠. 2018년 1월 하순에 고점 찍고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죠? 자, 이번엔 GS건설 보겠습니다. 이거는 반대입니다. 1월 하순이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흘러내릴 때 이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걸 흔히 이제 어떤 종목이라고 표현하나요? 나홀로 종목입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나홀로 종목으로서 어떤 누릴 수 있는 메리트는 다 누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크게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보이지 않은 매도, 없는 분들은 당분간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인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태광산업의 가격대가 150만 4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 넘는 하락이었는데요. 보유자는 매도 이후의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그때 매수에 대한 시점을 좀 노려보자라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도 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도 3% 넘게 빠지면서 44,550원 마감이 됐는데요.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의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당분간 관심 종목에서 좀 제외하면서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종목의 역사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2교시 코너는 여러분들에게 교육 내용으로 찾아가는 거 아시죠? 오늘 2교시는 종목의 역사 시간으로 이 한 종목에 대해서 이전에 역사의 흐름을 알아보면서 이 다음에도 대응 전략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중점으로 풀어주시면서 시장 분석을 도와주실지도 궁금한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 어떤 종목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종목, 좋아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다르죠. 좋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 특성상 좋아할 수 있는 주식이 있는데, 좋아하기보단 신뢰하는 주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좋아하기도 하고 신뢰하기도 하면 최상이겠죠. 근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왠지 참 정의가 좋아요.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저 사람은 신뢰는 가는데 별로 정이 안 가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삼성생명은 뭐 감성적인 종목이 아니라 이성적인 종목입니다. 물론 제 기준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볼 때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과거에 제가 어떻게 조언했었는지,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것들 아마 좀 설명을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지분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주가 이건희 회장님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생존에 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20%가 넘고요. 이주주가 삼성물산입니다. 19%.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모르는 분도 있겠네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오너라는 건 다 알죠. 근데 상장회사 중에서 이건희 회장이 일주주인 기업은 삼성생명밖에 없어요. 다른 기업도 지분 구조 한번 보세요. 뭐 이재용 부회장으로 뭐 승계 작업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생존해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 한데, 오너지만 상장회사 중에서 이건희 회장이 최대 주진 기업은 바로 삼성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홍나희 여사한테도 가고 3명의 그 자녀한테도 가겠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주주가 누구냐?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그룹의 모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삼성상해를 시작했습니다. 고 유병철 회장께서 삼성상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제일모직 만들고 제일제당 만들고 점점 커진 거예요. 근데 모태는 뭐냐? 바로 삼성상해.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삼성물산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이제 어떻게 되든 뭐 최종적으로 이제 사망이 확인된다고 하면 언젠가는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아주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기업이 왜 좋냐? 자본금이 불과 1,000억입니다. 불과 1,000억. 좀 전에 뭐 김은혜 씨가 뭐 뉴스 브리핑 하면서 하나투자증권이 뭐 자본금 1조 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투자증권에 비하면 어때요? 자본금이 10분의 1밖에 안 돼. 1,000억. 근데 자본 총계가 얼마냐? 무려 31조입니다. 몇 배입니까, 무려? 자, 1,000억에 3배가 3,000억이죠. 3,000억에 10배가 3조고요. 100배가 30조죠.
무슨 얘기냐? 자본금 비교하면 무려 300배의 자본 총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1억 갖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분식점 차렸어요. 1억 갖고 뭐 보증금 얼마 내고 뭐 시설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자본 총계가 300억이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무지막지하죠. 300배니까 원리는 똑같은 거잖아요. 1억 갖고 분식점 차렸더니 그 분식점의 그 재무제표상으로 자본 총계가 300억이 돼버렸어요. 와, 이건 초대박이죠. 그러니까 뭐 기업명은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좋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분 구조가 너무나 환상적이다. 이건희 회장이 최대 주주고 삼성그룹의 핵심이자 역사라고 볼 수 있는 삼성물산이 2대 주주다. 그리고 재무제표상으로도 아주 기가 막힌 발전을 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전망을 보면 뭐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왜 그러냐? 설명드릴게요. 일단 시장 점유율이 대략 한 50% 정도 된다 그러죠? 뭐 2위가 뭐 과거의 대한생명, 지금 이제 하나생명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높아지면 높아집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지금 50대 분들 기억하시죠? 60대 분들 뭘 기억하느냐? 솔직히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다들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친척이나 지인이 찾아와서 이름 없는 중소보험사인데도 그냥 안면 봐서 그냥 하나씩 가입해주고 했었잖아요. 아마 그런 기억들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 사람하고 이제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뭐 하나 가입해주지. 예,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 2030 세대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합니다. 뭐, 친척이나 지인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보험 가입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국내 보험사를 선택하면 어디를 할까요? 당연히 삼성 쪽입니다. 당연히 삼성생명을 선택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20대나 30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생명보험사가 여러 개 있는데 어디 할래? 그러면 1순위가 삼성생명인데 왜? 신뢰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정에 이끌려서 서로 실면상 가입해준 이런 게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두 번째, 평균 수명이 높아져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70대 초반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죠? 공식적인 통계가 남녀가 합해서 뭐 80대 초반 중반 이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90이 넘을 겁니다, 아마. 무슨 얘기냐? 생명보험은 특징이 뭡니까? 사망하거나, 뭐 다치거나 이랬을 때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사망일 때, 뭐 사고로 사망하든 아니면, 어떻게 뭐 자연사하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출이 돼야 되는데, 평균 수명이 증가했다는 건 뭐죠? 당분간 지출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세 번째,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해 더 할지 말지 몰라요.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분명히 더 할 겁니다. 보험사는 특성이 뭐죠? 현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이 경제 위기가 오면 금리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은 안 합니다. 웬만한 어줍지 않은 무슨 그 코스피의 초고량주들, 대기업들 잘못된 한이 있어도 전 이건 잘못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봐요. 왜? 삼성그룹이 끝까지 지킬 겁니다, 아마. 끝까지 지킬 겁니다. 이건희 회장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와병 중이신데, 만약에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분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물론 상속세를 내겠죠. 하지만 제1주주로 삼성물산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삼성그룹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상속이 되면 상속을 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20%를 이제 배우자와 자식들이 이제 나눠서 받았을 때 또 세금 내니까 지분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한들 경영권 유지는 가장 문제 같고요. 어쨌든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건희 회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망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때요? 튼실하죠. 그다음에 재무제표 확고부동하죠. 그다음에 미래 전망에 있어서도 다 좋아요. 시장 점유율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수도 없고요. 평균 수명 늘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돈이 언제 많이 들어오면 언제쯤 나간다. 이 계산이 나오는데 돈이 이제 들어왔을 때 지출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잖아요. 상당히 유리하죠. 금리는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은 언제가 되든 경제 위기가 옵니다. 경제 위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북한과의 어떤 통일 관련된 문제가 오면서 또 비용 발생할 거예요. 절대로 다른 나라에서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줘요. 통일된다 한들. 그랬을 때 한번 대혼란이 오는데 이 기업은 상관이 없어요. 왜? 현금이 많잖아요. 현금이 많으니까 나중에 경제 망가져도 금리가 엄청나게 솟아버리면 뭐 특별하게 투자할 것도 없어요. 그것만 골려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메리트가 있다 설명드렸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차트. 이 종목이 상장된 게 2010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어찌어찌해서 어떤 병원에 갔었는데 어떤 그 의사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상장되기 전인데 그때 11만 원에 상장됐거든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공모도 참여를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답변했죠. 아니 공모가보다 훨씬 싸게 잡을 수 있는데 뭐하러 합니까 그랬어요. 왜 그러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워낙 초우량주인데다가 오랫동안 비상장으로 들고 있었기 때문에 매몰화돼서 나오는 게 상당히 있을 거다. 그리고 원래 장기 투자했던 사람들은 공모된 이후에 좀 떨어져도 워낙 단가가 낮기 때문에 수익을 본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 그때 실제로 투자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9만 원, 8만 5천 원, 8만 원 깨지면 1, 2, 3로 매수하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결국은 그게 거짓말처럼 한번 왔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 계속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이라고 하니까 12만 원에 몰빵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12만 원에. 그래서 여기서 몰빵했던 사람들은 골탕을 먹었고요. 여기서 몰빵했던 사람들은 약간 더 갔는데 제가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시향을 봐야 될 게 아닙니까? 시향을 뛰어넘는 우량주는 없어요. 지수가 폭등을 해주면요. 이상한 주식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수가 내려가잖아요. 우량주도 같이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 유동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한번 8만 원 초반까지 급락했다 이제 최근에 반등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나 단기 반등이고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세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투자 정보를 제공할 때 이 종목에 대해서 특정한 가격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특정한 시점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꼭 들어가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에는 지수는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으니까 뭐 삼성생명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담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글쎄요. 뭐 지수가 더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이건 정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했다가 꼭 들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반대인 경우 있는 분들한테도 그 얘기 할게요. 이건 제 말 들으세요. 그래서 언젠가 가격이나 시점을 말씀드리면 꼭 들어가셔서 정말로 본인의 노후 준비도 하고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까지 하면서 들어가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2교시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좀 배워본 종목은요, 삼성생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이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좀 포진되어 있는데, 일단 뭐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이다라는 이 말 속에서 좀 설명이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평균 수명, 금리 인상 세 가지의 긍정 요소를 갖고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2284님의 질문입니다. 테스르 매수가 17,000원에 비중 2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테스의 종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테스는 2.29% 하락한 17,100원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인 상황입니다.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계약점이고요. 결과를 떠나서 추격 매수로 판단됩니다.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그러니까 한 6, 7천원대, 한 7천원대죠. 한 6천원대, 7천원대. 그때부터 해서 4만원 이상 한번 급등하면서 제대로 한번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세 하락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아쉬웠던 게 뭐냐면 매수 가격이 여기에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더 간다 한데 잘못된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락 추세형은 5일선, 20일선 탈 때 매수하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너무 높게 잡았다. 그리고 과정이 안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테스에 대해서 먼저 진단해드렸습니다. D학점 확인되는데요. 현재 종가가 매수가 근처인 상황입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은 10% 목표가 가격적인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다음 질문 끝자리 3186님의 질문이고요. CJ E&M을 매수가 20만 원의 비중 20% 질문 주셨네요. 자, 오늘장의 CJ E&M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오늘 CJ E&M은 강보합 마감으로 23만 5,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좀 관리할까요? 네, 시약점이고요. 약간 아쉬운 매수 시점과 매수 가격입니다. 바닥권보다 약간 높게 잡았고요. 그래서 본전 또는 플러스 15% 수익 매도하시고요. CJ E&M 상당히 좋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생명과 비교할 정도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CJ 그룹주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주식이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중장기 매수할 생각으로 관심 종목에다 세팅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CJ E&M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 확인됐고요. 본전의 손절을 잡으시고 수익은 15% 매도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갈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0135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기술을 매수가 1,500원의 비중 5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종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하시죠.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강보합권 마감이고요. 1,515원으로 현재 소폭 수익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우리 기술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D학점입니다. 과정상 비합리적인 추격 매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손절 5% 또는 수익 플러스 10%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술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D학점 확인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좀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을 10% 매도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다음 질문은 끝자리 9141님의 질문이고요. 현대로템을 매수가 31,000원의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현대로템 오늘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4% 넘는 상승으로 29,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 손실 구간인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F학점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고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적정 주가 2만 원 초반인데 3만 1,000원에 매수했다면 그렇게 심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추격 매수했고요. 두 번째는 손절 비실행했고요. 세 번째는 매수가 집중했고. 하여간 나쁜 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전오면 매도하거나 아니면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하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철도 테마주가 이제 나름대로 좋을 때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급락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제가 볼 때 여기로 추정되거든요. 여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뭐가 문제냐? 누가 보더라도 그때 추격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불렸을 때, 그러니까 거의 2만 원 이 깨졌었거든요. 이때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손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쯤에서 손절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손절 안 하고. 그 다음에 거의 본전 근처 왔는데도 계속 홀딩해요. 이건 매수가 집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추격 매수했죠. 정해진 손절 지키지도 않았죠. 매수가 거의 근처에 왔는데 매수가가 안 오니까 또 홀딩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지금 대충 잡아도 5, 6개월 정도. 그래서 지금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좋은 기회 놓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타격받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F학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에 대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F학점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손절 가격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요일장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수요일장인데요. 수요일장에 대한 우리 시장 전망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학 과장님, 내일 수요일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목요일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월 1일 금요일이 이제 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수목 이틀 남았고 또 확률상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제가 금요일에 출연 안 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하루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 주 전체라고 봐야죠. 왜냐면 이제 이번 주 이틀 남았으니까.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장중이 아닙니다. 장중에는 뭐 이탈될 수도 있고 지지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다 필요 없고 종가 기준으로 20일 이동 평균선으로 단기 시황을 판단하자. 단기 판단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1선이 만약에 무너지면 단기적으로는 일종의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조정일 수도 있고 뭐 지속 하락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때가 봐서 이제 판단할 문제고 여기서 이제 차트를 잠깐 볼까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21선인데요. 이게 만약에 깨지게 되면 21선 살짝 깨고 금방 반등 나오기보다는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밀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게 되면 조정의 의미가 있고요. 다시 못 올라가면 지속 하락의 의미가 있겠죠. 물론 반등 구간은 아직은 지속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고점이 여기였는데 그러고 나서 반등 구간은 전때에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반등 구간, 이것도 반등 구간. 자, 여기서도 반등 구간. 자, 반등 구간 있었죠? 이번이 좀 컸던 거죠. 네, 다른 구간보다 컸던 거지. 일단 반등 구간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크게 훼손되지 않은 어떤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굳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21선이 안 깨지면 뭐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근데 21선이 깨진다. 그러면 단기 시황 측면에서는 더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 하락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쯤 깨졌다가 예를 들어서 대충 한 이쯤 깨졌다 이렇게 반등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쯤 깨질 수도 있겠죠. 거기서 또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깨질 수도 있겠죠. 그건 몰라요 저도. 그럼 그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았을 때 살짝 깨졌다가 금방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좀 많이 깨졌다가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깨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다른 거 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1선이 깨지나 안 깨지나 이건 꼭 내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스피가 21선이 2200선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2226이니까 아직은 한 20포인트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 하루에 일어날 수도 있고 목요일까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일선을 좀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단기적으로 일단 좀 이탈하느냐 다시 회복이 되느냐를 좀 판단을 하시면서 반등 구간에 대한 지속 여부도 좀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학 과장님과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